전반적으로 여론조사가 표집하지 못하는 계층은 있어요.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있고 이것들이 얼마나 투표에 나올 것이냐는 마지막에 까봤을 때는 의외로 모르겠어요. 또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 틀리면 되게 쪽팔리는 일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덕업일치를 하신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했을 때 결국은 잘할 수 있고 다 전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만들어서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느냐,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엄청나게 그 심한 욕설과 대장동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서 정치적 효능감을 찾는 거예요. 왜? 이건 뭐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제 예민한 얘기죠. 그런데 정치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저 주변에 이런 사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건 개인의 신념이죠. 정치보다 뭐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보다 과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정치보다 뭐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정치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울크래프트와 스테이트크래프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울크래프트는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곳이고, 스테이트크래프트는 이제 우리 국가 질서, 세속적 질서죠. 근데 우리가 영혼이나 어떤 신적 영역, 종교의 영역은 당연히 우리가 누가 더 우월하다, 뭐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권력의 관계는 다 정치거든요. 기업에서도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이냐, 누가 결정할 것이냐, 결국은 궁극적으로 정치로 귀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글을 썼지만 페이스북에, 정치가 모든 질서의 상위 체계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안전, 생명, 의료, 지금 의료 의정 갈등도 사실은 정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관장하는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결정이 바로 정치다. 그래서 정치를 근데 뭐 우리가 딱 보면은 정치가 잘 되는 나라와 정치가 안 되는 나라를 보면, 정치가 잘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정치가 안 되는 나라가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너무나 정치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정치를 약간 그동안 이 정치를 그냥 정치로 보지 않고 좀 다른 시각으로 많이 봤던 것 뭐 같아요. 어떻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사회적으로 명망가가 그냥 정치하는 거고, 사회 지도층이 그냥 정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에 뭔가 특별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질서, 원칙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그 뭐랄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점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정치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또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좋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네. 정치의 중요성을 많이 좀 자각하고 그렇죠. 깨닫게 되는 방향으로 점점 네. 사회가 바뀌어 왔다는 그런 그런 것 말씀이네요.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처음 이 질문을 드릴 때는 네. 이제 뭐 대표님께서 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하면 딱 생각하는 여의도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좀 더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러시지, 철학적으로 들어 소울크래프트하고 또 스테이트크래프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정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다는 흔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저도 나름 제 스스로를 좀 정치 병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 병자라는 게 그냥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거. 예.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저보다 좀 더 강도가 센 분이 아마 대표님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를 좋아하시고 또 정치를 사랑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계기로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제가 학창 시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원래 음악을 준비했었어요. 음악을요? 예. 어떤 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악? 저는 이제 실용 음악을 했었고, 저는 상당히 이제 그 락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사회 저항적인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뮤지션이 신해철 씨였어요. 신해철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성향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되게 저항적이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락 음악이 또 그쪽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가 잘못된 것들을 뭔가 고치고 바로잡고 쓴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언제 이제 뭐 시기였죠? 중학교쯤부터 그랬던 중학교 것 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 많이 빠졌었고 그런 거에서 희열을 느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러한 더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라는 걸 고민을 했고 이게 음악보다도 오히려 내가 정말 정치학을 공부해서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기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정치인 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학을 갈 때 정치학과를 진학을 했죠. 보면 최근에 제가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봤어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자녀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직업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냐 이렇게 네.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더 좋다. 네. 그냥 딱 그 두 마디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게 뭐 평범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이제 AI 발달 같은 것도 있고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또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오히려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생계적인 면이나 아니면 네. 직업적인 면에서도 자연스럽게 또 생산적인 쪽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덕업일치를 하신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잘 사실 모르겠- 이거를 깨닫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요? 예, 저도 제가 이제 작년에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던 게 뭐냐면은 이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현실적으로 소득이 되는 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존경이나 어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했을 때 결국은 잘할 수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인생을 저도 제가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저도 아직은 젊지만 그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중단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버티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예. 저는 그걸 정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요 사업을 하기 전에 잠깐 배터리 회사를 다녔었어요. 배터리 배터리요? 스타트업을 다녔었어요. 돈이나 왕창 벌어보자.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나도 좀 스톡옵션 좀 챙겨서 한번 이제 어차피 뭐 정치는 이제 안 할 거고 돈이나 왕창 벌어보자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죠. 내가 뭐 배터리에 뭐 내가 뭐 빗자를 알아요. 뭐 주워들은 걸로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배터리의 원리를 지금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저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미쳐 있는 거예요. 그 배터리예요? 배터리에. 그때 저는 맞아. 나는 근데 내가 정치를 정말 재밌어했고 좋아했고 뭔가 독특한 시각, 새로운 시각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에서 만족을 느꼈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살았던 삶 중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난 1년이. 예, 그래서 저도 진짜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거에 정말 동감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왜 우리 앵커 진행자께서도 우리가 사실은 뭐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지만 늘 우리의 장래 희망을 고민하잖아요. 진로를 고민하고. 그렇죠. 네, 심지어 50대 선배들도 저한테 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딱 이렇게 질문해요. 뭘 할 때 가장 시간이 빨리 가세요? 물론 뭐 놀고 마시는 거는 그렇지만 일할 때 뭘 할 때 가장 시간이 빨리 가세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은 나는 보고서를 쓸 때 진짜 시간이 빨리 가.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접대 같은 거 할 때 되게 시간이 빨리 가. 이런 사람도 있고 개인마다 그 그렇죠.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은 행사 같은 걸 준비하고 기획해서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 희열이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그게 바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인생에 스파크를 딱 붙일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버틸 수 있거든요.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대표님께서 그 사업이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최근 그 말씀하신 그 퍼블리커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물론 좋을 것 뭐 같아요. 회사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고 그냥 거의 회사 맞잖아요. 그게. 개인 사업 정도 수준인데 물론 같이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이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퍼블리커스냐? 이제 퍼블릭이 공적이란 뜻이잖아요. 공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제가 그냥 조어를 한 거죠. 물론 뭐 퍼블릭 피플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퍼블릭에 이제 ERS 사람을 일컫는 이제 ERS를 붙인 거예요. 뉴요커 이런 것처럼 퍼블리커스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공적으로 생각하고 공적으로 행동하고 공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정치의 중요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층간 소음이라는 거는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냥 올라가서 똑똑똑해서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하기야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뭐 아파트에 살긴 했지만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는 있죠. 너무 그러니까 그게 뭐 공론화되면서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물론 살인 사건이 아직도 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뭐 속된 말로 어우 저 이상한 사람들이 가보나 했지 이거를 사회적 문제로 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층간 소음은 가장 전형적인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적인 영역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는 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왜? 사회가 발전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도 옛날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노동의 문제의 공적인 사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아직 공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공적으로 판단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네. 굉장히 그러면 그 말씀하신 네. 설명에 따르면 그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광범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넓겠어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게 뭐 어떤 정치인들에게 뭐 단적으로 말해서 아주 대표적인 뭐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네. 그런 게 이제 잡의 음. 대표적인 어떤 태스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기업도 대상으로 할 수도 네, 있고 뭐 네,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할 맞습니다. 수도 있고 뭐 또 뭐 협회 예. 뭐 정치인들은 당연히 포함돼요. 예. 정부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런 공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고 헤쳐 나가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해주시는 네. 그런 역할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치인들은 오히려 제가 안 도와주는 게 이 돈이 잘 안 돼요. 농담이고 정치인들이랑 일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제가 어떤 점에서 그래요? 왜냐면 뭐 사실 다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주제긴 한데 어떤 왜냐면 대표님이 또 경험을 여의도 정치 네. 잠깐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 본인의 프로필에도 그 원내대표 스피치라이터 그렇죠. 뭐 네. 여기서 뭐 공개적인 일이니까 네. 나경원 그럼요. 나경원 네. 대표 그 스피치라이터로 일을 네. 하셨었잖아요.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그 경험. 그러니까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훌륭한 정치인은 기꺼이 도와주고 싶죠. 저는 그 지금도 나경원 전 대표님이나 뭐 제가 존경하는 뭐 전희경 의원님이나 제가 함께 일을 했던 그런 분들 뭐 많이 도와드려요. 근데 대가 없이 도와드려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왜냐하면 대가의 관계로 가는 게 싫고 또 그냥 진정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런 건 있는데 저한테 사실 이번 총선 때도 선거 컨설팅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연설문 좀 해달라든지 뭐 공보물 작업을 했는데 근데 전 다 거절했어요. 네, 그건 안 하고 오히려 이런 정치권을 맞닥뜨리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협회들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진짜 규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상대편은 너무나 강한 거죠. 뭐 돈도 많고 뭐 사회적 영향력도 대단하고 뭐. 근데 여기는 이제 혁신 기업이지만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분들을 저는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법 기술자처럼 정말 그냥 이렇게 뭐 단순히 이익만을 위해서 물론 저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공적인 판단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뜻하지 않은 위기를 겪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진심은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퍼블릭 리터러시라는 생각을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들의 문법에 맞게 제가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면서 뭐 돈도 벌고 또 그 사람들도 기꺼이 고마워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렇게 감이 네, 잡히는 부분이 있네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 안에서 뭐 사실 그게 로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비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이게 사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진화되고 또 뭐 민주화도 거기 포함될 거고 그렇죠. 다양해질수록 네. 그런 갈등 요소들이 더 세분화되고 또 복잡해질 텐데 그 네. 과정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 건 그렇죠.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총선은 근데 뭐 일단 그 네. 분야가 지금 네. 대표님의 전공 과목이시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최근 이제 4월 4일 이후로 깜깜이 선거라고 소위 말하는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시기로 들어갔는데 네. 제일 최근에 지지율 그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뭐 43% 나오고 네. 국민의힘이 39%, 그 다음에 비례정당에서도 국민의 미래가 30%,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21%, 조국혁신당 24%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많이 뒤지는 걸로 나오는데 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전제를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선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실제로 지금 더 그런 것은 이게 대선 같은 경우는 좀 맞추기가 대충 맞아요. 왜냐하면 대선은 전국 선거로 그냥 아예 투표함을 까가지고 그냥 몇 표 대 몇 표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의 추이랑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실제로도 지난 대선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것들이 거의 대충 맞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별 차이는 안 났었어요. 거의 그렇죠? 완전 초박빙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업종 특성상 많이들 만나고 또 이제 제가 최근에 하는 어떤 그 랩이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꼭 수익이 아니라 어떤 연구 목적으로 그런 정치 랩이 있는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가 표집하지 못하는 계층은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수치가 있고 이것들이 얼마나 투표에 나올 것이냐는 사실은 투표율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변수가 투표율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표집해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국민의힘은 100석 그 내외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아요. 지난 총선 때 110석 가량 그 정도 정도도 받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더 불리하죠. 왜냐하면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불리한 구도예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이 너무 강하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지지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현재 지금 원래 국민의힘의 소위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들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 예. 대표적으로 부울경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PK에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난번보다도 안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막판 들어서 민주당 후보들로 이제 터졌던 그런 막말 문제, 성비하 문제가 그 부동산 문제. 저는 이제 부동산과 성 문제 이 두 개가 되게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좀 궁금한 게 이번 선거가 약간 특이하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 말씀하신 그 성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이나 뭐 비리 또는 막말 있잖아요. 네. 특별히 그 누구죠? 그 양문석 후보, 뭐 김준혁 후보, 김준혁 후보 이 사람은 정말 뭐 쓰레기를 계속 쏟아내는 막말을 과거에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뭐 마이너에서 활동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위안부, 박정희 뭐 이게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쓰레기 같은 막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공포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나 뭐 공영훈 후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게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 같으면 이게 선거를 치를 때 저 정도의 파급력 있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그 후보들이 휘청휘청하면서 지지율 추이 뭐 변동이 있거나 이런 게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지지율 여론조사상으로 잡지 못하는 계층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시민들이 아니면 투표하는 분들이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진 건지 그러니까 좀 특이한 선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번 선거를 보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여론조사 전화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받아봤는데 그냥 바로 끊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심지어 저 같은 이런 정치 고관여층도 여론조사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꼭 바쁠 때 연락 오고 또 잘 안 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또 성의 자체가 그냥 태도가 성의가 있는 거. 그리고 아니면 되게 어떤 시민으로서 내가 이런 거를 응답하는 것이 되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단 일반 전화번호는 받지도 않아요. 맞아요. 일단 그렇잖아요. 등록 안 된 건 안 받잖아요. 뭐 스팸인 줄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수많은 숨어있는 계층이 과연 그러한 이슈들에 반응을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할 거라고는 봐요. 할 거라고는 보는데 문제는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결국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정권 심판이 너무 세요. 이 정부 자체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인기가 없는 건 맞잖아요. 지금 지지율 너무 객관적으로 낮으니까. 봤을 때 그렇죠. 뭐 거기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너무나 명백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 마느냐라는 여론조사는 무응답층이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권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여론조사는 합치면 거의 100이 나와요. 그거는 무응답이 없어요. 확고해요.
예. 그래서 그 판단은 되게 분명하고 정권 심판의 프레임이 너무 강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 요소의 막말 요소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묘하게 또 균형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또 균형 심리 작동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까봤을 때는 의외로 모르겠어요. 또 괜히 이렇게 얘기했다 틀리면 되게 쪽팔리는 일인데. 근데 뭐 보니까 근데 정치 전문가 분들, 컨설팅 하는 분들, 또 평론가 분들, 뭐 대표적인 게 박성민 씨잖아요. 박성민 씨 본인이 뭐 자조적으로 얘기하던 나 펠레라고. 맨날 틀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분 말씀 들을 때는 맞지, 하면서 굉장히 수긍을 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아주 조심스럽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만 놓고 봤을 때의 의석수보다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선전할 것 같다. 근데 그 선전의 범위가 그렇다고 해서 막 130, 140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 그러기에는 또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약간 혼쭐을 내주고 싶어하는 심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22대 국회도 완전히 그냥 민주당의 어떤 180석 거대 야당의 독주에 맡길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어떤 균형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게 지난번 21대 총선보다는 조금 더 보수 정당이 조금 더 올라가는 수치로 귀결되지 않을까? 아주 그냥 감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가 뭐 110석 정도면 뭐 120에서 그렇죠. 30 120 정도에서 정도. 예. 120 정도.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참패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이 애매한 구도. 애매한 정국이.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갈라지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의 의석수가 많은 거는 아주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도 있는 거거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죠. 권력 갈등이 진보 진영의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좌파 진영 유권자의 지형이 갈렸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묘한 어떤 구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거는 뭐 분명하다고 저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일단은 뭐 대통령 선거 죄송합니다. 이후에 네. 2년 차에 네. 뭐 있는 총선이니까 네. 사실 중간 평가 개념이 네. 크잖아요.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뭐 저도 사실은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일단은 환경이 안 좋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집권을 한 거잖아요. 이 정권이. 근데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대외 요소가 너무 안 좋아서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가 일단 커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진짜 무거운 것 같아요. 특히 고금리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나가던 게 7, 80만 원 나가면 이거 진짜 타격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무게도 있고 또 고물가 또 뭐 여러 뭐 곡물 문제,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대외적으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건 국제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서민들 특히 이제 중하위의 소득계층에서의 그런 느끼는 생활 부담이 크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모든 게 일단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뼈아픈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정치도 일종의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다못해 연애하는 사람들도 뭐 연애 기법 배우러 가잖아요. 물론 그게 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그분들이 먹고 산다는 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 또 우리가 뭐 결혼 같은 거 하려면 결혼정보회사 가잖아요. 가면 또 팁도 다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론 저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정치도 기술이거든요. 테크닉이고 언어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뭐 정치 신인이고 지금도 정치 신인이잖아요. 사실은 정치에 들어온 지 뭐 3년밖에 안 된 분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점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나 이 선거가 급박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런 진영들은 그런 거에 상당히 특화돼 있는 정치 머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처음 뭐 검찰총장에서 네.
우리 한국 역사상 뭐 87년 이후로 과거 공직 그러니까 선출직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렇죠. 대통령으로 직행한 첫 번째 사례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뭔가 기존 정치인들하고 다른 그러니까 네. 신인 나름의 풋풋하지만 정말 좀 경쾌하고 또 단호하게 네. 일을 처리하는 그런 걸 좀 많이 기대했던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단적인 예로 저는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 뭐 여가부 네. 문제 같은 거 그게 뭐 민주당이 반대해서 폐지를 못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말씀하신 네. 왜 우리가 이걸 폐지하지 못했고 왜 공약을 음.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하면서 나가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뭐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많이 없다는 전 느낌 많이 받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물가 같은 것도 그렇고 당장 먹고 사는 경제 문제 그리고 뭐 단통법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거 최근에 네. 이렇게 뭐 조치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진작에 사실 뭐 임기 초반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뭐 우버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저도 최근에 한번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떤 뭐 네. 그쪽 계통에 일하는 네. 공직자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는 말인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수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 인물의 문제, 어떤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형이 안 좋아요. 지금 현대 한국 정치의 이 지형 자체가 일단은 소선거구제가 절대적으로 보수에 전 불리한 지형이라고 봐요. 현재는.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영남의 인구가 많았을 때는 그쪽의 의석수가 상당히 많았고 오히려 서울 수도권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 다 합치면 120석 되거든요. 120석 가까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절대적 불리함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지지층이 그렇다고 적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40%는 있어요. 그런데 다 개별적으로 뜯어 놓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수라고 해서 동성애를 다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당히 사람들 중에서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보수는 동성애에 관대해요. 열려 있어요. 심지어 동성혼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보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약간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갖고 상당히 좀 어떤 진짜 그야말로 컨설버티즘에 가까운 보수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게 동성애에 대한 건가 아니면 동성 결혼에 대한 건가요? 그냥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이슈 그냥 동성애에 대한 분위기로? 사회적 인식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보수인데도 뭐 어때? 개인의 자유지 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보수가 있고 야 이거 아니지 그래도 뭐 보수라면은 전통적인 남녀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가 있는데 이 두 보수가 이제 점점 균열이 센 것 같아요. 점점 분리되고 이게 있다는 문제예요. 이번에 물론 전 도태우 후보의 발언에 전 동의하지 않지만 도태우 후보를 응원하는 보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요. 이런 진보 저런 진보가 그냥 다 각자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는 서로 이제 맞지 않은 옷을 서로 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낑기는 거죠, 막 옷이. 그러니까 싸워요, 맨날. 분열하고. 근데 진보 진영은 나름대로 뭐 정의당도 있고 뭐 녹색당도 있고 뭐 조국 혁신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팀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 진영이 이제는 좀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워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좌파 예. 진영과 또 뭐 보수 진영의 차이라고 한다면 네. 보수는 원래 개별 플레이가 세잖아요. 네. 뭐 개인주의, 자기가 다 최고고 뭐 자기 생각이 항상 뭐 주관이 뚜렷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또 좌파들도 뭐 그렇긴 하지만 거기 안에는 그래도 뭔가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네. 어떤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면 뭔가 이게 마쿠의 세력인지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원탁교일한다 해가지고 네. 뭐 백낙청인가 뭔가 누르게 모여가지고 네. 사람들이 뭐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뭐 분배를 해주고 하는 네. 그게 그런 메커니즘이 좌파에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딱 핀포인트를 해가지고 누가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물어보면 뭐 당장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보수는 좀 약간 좀 되게 분열이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뭐 보수 이거 완전히 우리 정체에서 맞지 않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의 가치가 이제 점점점 너무 다변화되고 분화되고 있는데, 요거를 하나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동성애를 다시 끄집어낸다면 진짜 동성애는 아예 허용할 수 없다라는 보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동성혼을 허용하자라는 보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가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지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보수는 그렇지가 못한 거고 되게 조그만 것도 많이 싸우죠. 예, 그런 아까 우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버를 도입하자라는 보수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택시업자들의 그래도 이익을 지켜줘야 된다는 보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보수가 사실은 건전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무서우니까 꺼내지를 않는 거죠. 어젠다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뭐 저도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외연을 넓게 가져가고 네. 보수 안에서의 외연을 넓게 가져가면서 네. 그 끈이 약간 연성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가는 게 방향성에서 맞다고 생각. 왜냐하면 뭐 정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집권을 위해서 목표로 하는 결사체다 보니까 뭐 아무리 이념성이 선명해도 집권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혹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 사람들 많이 이렇게 담기 위해서 할 수 저는 있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선거제 그리고 정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진짜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대통령제를 되게 옹호했었어요. 그 다당제라든지 의원 내각제에 되게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결국은 그 메커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당에 있으면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 다른 당을 해서 그냥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이제 87 체제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제 87 체제는 끝나가고 있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고민할 때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어느 정도는 대통령제가 아닌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권력 구조를 말하는 분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는 다당제로 좀 갔으면 좋겠고 선거제도 다당제에 맞게끔 좀 세팅을 해서 좀 다중대표제로 좀 갔으면 좋겠다. 소선거구제의 어떤 함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약간 이제 거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양당제를 옹호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정치라는 것과 또 국가의 존재 목적이 저는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걸 이제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이 양당제가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권력이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서로 맞서는 상황에서 그 고착 상태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드락이라고 네. 하죠. 딱 이렇게 맞물려서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를 통과시키려면 슈퍼 머조리티가 없이는 네.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을 때 오히려 이 고착 상태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뭐 대표님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거기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네. 한편으로는 그 이 정부의 목적이나 아니면 정치의 목적이란 걸 생각할 때 저는 정치인들이 좀 일을 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법을 좀 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막 열심히 법 네. 만들기보다는 네. 좀 덜 만들고 그다음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정부를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우리 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토론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양당제의 어떤 매력 저 되게 맞아요. 사실 그게 미국의 정치이죠. 예, 그러니까 그 페더럴리스트들이 고민했던 부분이죠. 결국은 정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봤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소한의 기능을 아주 예. 강하게 집행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원사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예를 들어서 100% 비례대표제를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만 딱 4개 정당 나올 것 같아요. 제일 보수 정당,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뭐 이제 뭐 강한 진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강한 진보 종북인가요? 당연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49대 52, 48대 52 이런 구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좀 더 안정적이고 되게 탄탄한 어떤 권력 구조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요즘 많이 들어요. 혹시 그러면 이렇게 모델로 생각하시는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일이 좋다고 봐요. 사실 결국은 독일도 보면은 어쨌든 기민당이 계속적으로 좀 집권을 하는 가운데에서 뭐 저기 뭐냐
어떨 때는 사회주의 정당과 할 때도 있고 3인당이라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다른 이렇게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지만 결국에는 팽팽한 어떤 균형을 이룬다는 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소선거구제지만 사실은 영국도 그런 되게 좀 어떤 그런 면에서는 가장 좀 모범적인 어떤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소선거구제인데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렇게 과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가져가는 거는 이 사표가 너무 많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분명히 한 45% 정도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한 2, 3% 2, 3% 포인트 차이로 원사이드로 이게 랜드슬라이드가 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그렇죠. 있죠. 네.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도태우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단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로 아 나오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아, 제가 저는 최근에 확인했을 그쪽은 때는 못 봤는데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한 지지율 한 20% 초반대고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그 후보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40% 초반대 이렇게 네. 후보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도태우 후보가 말했던 그런 북한군 개입설의 어떤 논란은 사실은 누구나 보수에서 한 번쯤 되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이슈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실은 정말 5.18을 폄훼하고 그들을 뭐 소위 말하는 진짜 뭐 폭도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보 좌파 진영에서 5.18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 보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어떤 역사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보수가 갖고 있는 그런 실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우리는 5.18을 인정하는데 자꾸 우리한테 너희들 5.18 인정 안 하지 너희들은 뭐 광주를 비하하는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열받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런 이제 썰이 나오면 이제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되게 투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쯤 되게 그런 거에 되게 약간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도태우 후보도 발언하는 거 보면은 북한군이 개입했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뭐 충분히 한번 검토해볼 그렇죠. 가치가 있다는 예, 것이 학계 뭐 그렇죠. 논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했던 걸로 기억을 그럼에도 해요. 불구하고 이제 뭐 그분이 다른 발언들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아까 다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정치의 문제로 돌아간다면 정치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이게 누구나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되고 학습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도 예를 들어서 도태우 후보가 똑같은 말도 세간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까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게 정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언론에서 충분히 그걸 써도 그렇죠. 그것이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수위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요. 똑같은 말도 되게 그 뭐냐 서로가 토의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있는데 충분히 검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걸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근데 이게 사실 어다르고 아다른 게 엄청 큰 차이를 낳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이 정치를 하면은 사실은 생긴 논란이 되는 거죠.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후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공천 뭐 현재는 뭐 장해찬 후보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네. 공천 취소돼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공천을 했으면 네. 그러니까 논란 있는 사람이랑 공천하지 말고 네. 공천했으면 취소하지 말자. 이게 저는 그냥 아. 기본 생각인데 네.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게 뭐 수도권에 있는 입장에서는 수도권 그렇죠. 뛰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슈 하나하나가 다들 엄청나게 뭐 1, 2% 차이로 박빙의 선거가 결정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한 그게 고통이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형의 문제예요. 뭐냐 하면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과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그 표심은 성격이 달라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을 쓴 적이 있는데 민주당 모르겠어요. 이게 또 어떤 유권자들에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좀 더 가깝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후보자나 정당을 고르는 거는 보험회사를 고르는 거랑 비슷해요. 예, 가장 나의 그 생각, 나의 입장, 나의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것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리인을 구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그러니까 진보 자신의 이익을 대리할 수 그게 있는 뭐 건가요? 이익이라는 표현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생각, 나의 철학,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파워풀한 그러니까 기제를 찾는 거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비어크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비글이나 아니면 네. 뭐 에페라투스 같은 걸 원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엄청나게 그 심한 욕설과 대장동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게서 정치적 효능감을 찾는 거예요. 왜? 가장 정권을 잘 심판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 노선이 어떤 민주진영, 진보진영 가치에 맞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되게 얌전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이낙연 후보는 답답한 거예요. 고구마 정치인인 거죠. 자, 그런데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목사님을 고르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상당히 전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왜냐하면 보수 정당은 정치에 바라는 게 없어요. 보수 유권자는 각자 잘 먹고 잘 살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나라가 뭘 잘해서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해주고 실현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소구력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후보여도 도태우 후보나 장해찬 후보가 왜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조금 실망을 줄 수밖에 없냐면은 바로 그런 도덕적 문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문제였다고 봐요.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 진보, 그러니까 리버럴이죠. 네. 리버럴한 분들과 또 보수 지지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을 다르게 보는지. 그렇죠. 그것도 또 상대방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느끼기에 보수 성향이나 이런 우파 성향을 가진 분들은 너무 모태 보수 또는 모태 우파다 보니까 과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약 한 65%쯤 되는 뭐 한 70%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아마 고민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같은 뭐 형수 쌍욕을 뭐 네. 남발하고 뭐 네. 찢는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말 그대로 2심까지 확정된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죄자를 부부 범죄자 집단을 뭐 20% 넘게 그렇죠. 비례정당 지지해준 이런 거를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아주 기괴하게 바라본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아예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보험회사를 고를 때 그 보험회사 그 뭐냐 설계사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잖아요. 가장 좋은 상품 골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근데 영국 정치도 마찬가지인 게 영국도 보면은 영국의 노동당은 다 그게 있어요. 뭐 석유 뭐 석탄 뭐라죠? 뭐 탄광 노동자 대표, 뭐 운전하는 화물 노동자 대표, 뭐 누구 대표, 환경, 노동, 예술 딱딱딱 관계자 대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진보 정당은 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자들의 협의체예요. 그렇게 굴러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공천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디 목 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영국의 보수당은 마찬가지. 거기는 그냥 사회 명망가 뭐 그리고 성공회 그 영국 국교 그 되게 그냥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그게 여기 보수냐 진보냐의 성향의 차이인 거죠. 네. 그 부분을 또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네, 예.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한동훈과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네. 뭐 이런 갈등이 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제 예민한 얘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즉답을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의 생각이 또 맞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약속 대련은 없어요. 정치에서 약속 대련이라는 건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일단 기본적인 믿음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모르겠어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미래 권력에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내각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저는 때는. 기본적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총선 결과가 만약에 나쁘지 않다면은 당연히 당대표를 하겠죠. 당대표를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게다가 당원 100%잖아요. 룰이. 그걸 또 만든 사람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윤 세력이 만든 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평화로울 순 없겠죠. 그거는 뭐 권력의 속성이니까요. 예. 네. 하여튼 뭐 참 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네.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을 차별화하려고 노력하는 건 분명한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은 들거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총선 결과가 제일 좋으면 좋을수록, 그러니까 더 more the better라는 상황인 거고. 그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별다른 시각들이 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딱 숫자로 나오는 성적표가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지 정치적 동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당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윤석열의 과반이 안 될 거라면, 어차피 지금 과반은 어렵잖아요. 국민의힘이 과반이 되면은 사실은 완전 베스트죠. 그러면 정말 윤석열 정부도 정말 개혁의 동력을 얻을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정말 슈퍼 이제 대권 주자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과반이 안 될 거라면 오히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원하는 국민의힘의 모습과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죠. 그거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대통령과 지금의 당대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김무성 대표와 또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뭐 이명박 정부 당시에 2012년 총선도 그랬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그리는 어떤 정당의 모습은 다르죠. 예. 맞아. 하기야 뭐 총선에서 강하게 승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만약 그 당의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당선된 사람들이 현재 정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면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예를 상황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뭐 한 140 몇 석 해서 정말 이젠 보수에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 존엄의 자리에 이제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그러면은 바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권력의 추는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바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모드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삐걱거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뭐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되게 능숙했던 분인 거예요. 사실은 차기 권력과의 관계 설정을 되게 능수능란하게 했죠. 예. 뭐 정권 창출에는 실패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임기 말까지 40% 초반대 지지율 네. 유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선 주자가 됐고, 친문이 아닌 친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갈이를 어떻게 보면은 문을 열어준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권력은 이제 차면 기우는 거잖아요. 그럼 차면 기울고 새로운 권력은 계속 등장하는 것이고, 근데 민주 진영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 뭐랄까요,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권력의 트랜지션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뜬 게 대북송금 수사했던 거예요. 김대중 수사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쭉 같이 갔잖아요. 몇 명은 좀 다쳤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수에 필요한데 그런 묘가 없는 게 너무 아쉽죠. 네. 이번 총선에서 혹시 좀 뭐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구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눈여겨 봐야 된다. 저는 하는 일단 거. 무조건 동작을 선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나경원 대표는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어때요? 좀 근처에서 본 정치인 나경원 어떤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맞아요. 뭐 정치인 근데 나경원이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좌파 진영에서는 당연히 소위 말해서 아주 뭐 강력한 비하를 하는데 우파 진영 내에서도 갈리잖아요. 의견이 맞습니다. 뭐 어떻다 저떻다 논란이 많죠. 이분이 되게 의외로 이미지 메이킹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싫어하세요. 제가 이제 모셨다는 표현보다 같이 일을 할 때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랬죠. 제가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스피치라이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아시게 된가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을 박사를 다녀야 되는데 주간 수업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주간 수업이 있으니까 제가 풀타임 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고 뭐 처자식이 있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오전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하는 조건의 스피치라이터가 가능했어요. 왜냐면은 이 원내대표 스피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전에만 있거든요. 오후에는 그냥 개별 행사나 이런 세미나 일정은 당직자들이 알아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분이 하는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라든지 원내 대책회의라든지 그런 중요한 굵직한 정무 현안에 대한 메시지만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뭐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누가 소개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저 되게 떨떠름했죠. 뭐야 뭐 그냥 뭐 TV에서 보던 약간 연예인 느낌도 나고 그냥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제가 그때 진짜 주변에 저한테 야 너 왜 너 나경원 대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잖아 했더니 그냥 뭐 돈 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무슨 기대가 있겠냐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이랑 일을 하면서 특히 패스트트랙 때 이분의 그 엄청난 신념과 이걸 보면서 제가 진짜로 이런 정치인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명찰 하나 남기셨잖아요. 예. 빠루 들고 있는 거. 예. 근데 그 바로 사실 본인이 든 게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그거 본인이 든 게 아니에요. 민주당 당직자들이 든 거를 언론에 소개했는데 그걸 그렇게 또 왜곡을 하더라고요. 사진을 그 찍어서 예. 보낸 거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후로 이제 제가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정말로 신념과 애국심이 투철하고 자유와 어떤 법치 이런 거에 대한 신념도 상당히 선이 굵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 나 대표가 따님이 좀 이제 그 장애가 있죠? 장애인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스피치를 쓰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뭐 전략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어필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아픔이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인 아픔이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또 그분의 가족이 들으면 저는 실례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회 통용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도 구태여 되게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그걸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다라는 게 되게 강하셔서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저는 마지막 방파제라고 봐요. 이 동작을 선거구가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백성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를 지키면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요충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제가 같이 일을 했던 전희경 후보 지금 어디 출마하셨죠? 의정부 그분은? 갑이죠. 네, 그래서 의정부 갑도 좀 여론조사에서 뭐 괜찮게 나오나요? 현재 상황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워낙에 문희상 의장이 오랫동안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전희경이라는 정치인도 사실은 상당히 아깝죠.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정말 일당백했던 분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제가 되게 그 괜찮았던 분이 이제 국민의 미래의 이제 비례대표 후보신데 이제 한지아 후보, 한지아 하나갑 후보요? 대표의 그 조카라고 하는 논란이 좀 됐었죠. 특히 막 찌라시도 돌았었어요. 무슨 뭐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상당히 좀 좋으시더라고요. 그 신념도 되게 투철하시고 좀 강선영 후보 이제 그 최초 여자 여군 소장 출신의 이제 그런 분들 또 그 탈북자 출신의 그 공학도인 박충건 후보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매력적이고 상당히 그 삶의 궤적이 남다르다. 그래서 많은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그 들어요. 말씀하신 세 분은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비례대표죠. 후보신들인데 다 제가 또 우연한 기회에 그런 분들 이제 교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또 보여지는 이미지랑 실제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인간적인 면모는 많이 다를 수 많이 다르죠. 있겠죠. 네, 많이 다를 수 우리 있겠죠. 매스컴이 그런 것들을 좀 언론이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루고 좀 더 입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언론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 이슈를 다루고 인물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좋은 분인데 되게 투박하게 보이고 또 어떤 분은 상당히 실제로는 막 되게 보좌진들도 많이 괴롭히고 정말 갑질에 횡포에 장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따뜻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죠. 현실 정치를 좀 들여다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모르니까 네. 근데
입법 차원에서는 그 사이버 모욕죄를 대표 발의했었잖아요. 네. 그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네요. 보수 입장에서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표현의 자유인데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뭐 댓글 잘못 쓰고 뭐 인터넷에서 글 쓰는 걸로 명예훼손돼서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게 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의 의도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의도는 그런 네.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양산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었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네. 그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대표님 말씀하신 거 옆에서 지내면서 뭐 그런 뭐 훨씬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니까 근데 느끼시는 저는 게 그 있었겠죠. 말이 좀 되게 와닿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오세훈 시장을 한번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오세훈법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자금법,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정치자금법, 오세훈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제 정치자금 풀어줘야 되거든요. 개인 후원이나 법인 후원도 풀어줘야 되고 정말 광범위하게 이제는 정치자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그래야 돈 없는 사람도 정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그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뭐 후원금의 액수를 제한한 액수 건가요? 제한하고 상당히 좀 빡빡하잖아요. 그 뭐 액수도 그렇고 뭐 또 어떤 그런 용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거의 뭐 엄청나게 자유롭게 받을 수 있잖아요. 팩을 만들면 무제한으로 할 수 그리고 있죠. 기업도 네. 사실 후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 공개를 하고요. 로비스트가 버젓이 들어가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고 그래야 정말 신념과 실력과 열정을 갖춘 신인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혹은 개인 기업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득권이 강한 거거든요.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자금을 푸는 게 불리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아쉽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법을 통과시킨 게 언제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냐 지금.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던 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잣대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국회는 무슨 고민을 했냐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한 방 맞았어요. 맞아. 그렇지. 정치자금법은 오세훈만 만들라는 법이 있나? 근데 그 후로 우리 정치권이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모욕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막 나타나면서 막 너무 우리가 그런 거에 되게 시달렸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정치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치인에 대해서 뭐 한마디 마지막으로 그 질문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실 때 네. 제일 저평가된 사람은 누군 것 같으세요? 일단 뭐 그 나경원 의원은 나경원 대표는 저평가된 일단 정치는 뺐고. 아니죠. 뭐 네. 그래도 원내대표도 하셨고 글쎄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된 정치인이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직접 교류할 기회도 있었잖아요. 뭐 어떤 정치인을 뭐 직간접적으로 보고 나서 또는 경험하고 나서 저 사람은 정말 대중의 평가와 실제 업적 또는 네. 어떤 뭐 퍼스널리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저평가가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잠시만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의외의 답이 될 수 있지만 정치는 저평가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자리거든요. 본인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공무원 해야죠. 아니면 기업에 가든지. 근데 진짜 정치는 100% 대중의 평가를 받고 잘하는 연예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운 연예인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실은 왜 아까운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정말 노래를 잘하면은 알아서 대중이 인정해 주는 대중이 거니까요. 인정하죠. 근데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예를 들어서 매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도 다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는 결국 자기가 자신을 어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평가된 정치인이라는 건 사실 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죄송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정치인은 없다. 저평가된 정치인이라기보다도 정치인의 옷이 맞지 않았던 게 맞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은. 정치는요.
진짜 적극적이어야 되고 정말로 얼굴도 두꺼워야 되고 또 관종 기질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사실 정치의 묘미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평가된 정치인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 중에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되게 노력했던 그런 행정관들 중에는 앞으로 이제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될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본인 분들- 실력에 비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잘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출마를 하진 않았지만 뭐 국민의힘의 사무처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참 저 사람은 그냥 당장 국회의원을 시켜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금전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뭐 그런 여러 문제에 의해서 혹은 그냥 국회의원들 기세에 눌려서 위축돼서 그렇게 해서 정치의 경험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국민의힘이 좀 더 그런 분들을 비례대표에 전진 배치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전략가들이 있어요. 그런 참모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인의 어떤 등장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국민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정치인의 어떤 뭐 철학이라든지 또 정책이라든지 발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을 한 명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면 정치인의 어떤 바람직한 태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라는 거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 그러니까 represent하는 자체가 네. 정치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공동체 또는 네. 사회라는 어떤 뭐 사회가 뭐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라는 그 네. 공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책무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리더십의 입장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그런 공적 중재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가장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기본 질서의 룰이 사실 헌법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치는 그런 헌법 질서에 충실하지 않은 정치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부터 일단 강조해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이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자유민주적 질서, 표현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그리고 뭐 법치, 또 뭐 법의 지배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법의 지배냐, 법에 의한 지배냐 이런 것도 사실은 잘 구분하지 못하는 풍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너무나 약하게 돼 있다라는 게 아쉽고.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의 이런 뭐 미국 정치라든지 아니면 특히 뭐 미국의 뭐 PMQ라고 하나요? Prime Minister Question이라고 하나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 되게 높고 역사적 깊이가 되게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를 보면은 그런 어떤 되게 그 사상적이나 철학적 기반이 좀 부실하다는 점이 아쉽죠. 그래서 정치가 결국은 국민의 민의를 이끌고 공동체의 어떤 안정을 꾀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깊은 고민과 공동체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 이 사회는 왜 구성되어 있는가, 왜 자유주의가 맞는 거냐, 왜 우리가 건국 헌법, 재헌 헌법 때 왜 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넣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정치인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편한 진실로 만드는 가공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을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을 좀 줄여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복지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다 전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만들어서 편하게 들릴 수 있게 하느냐.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에서는
포퓰리스트거나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여과 없이 말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마크롱이 참 잘했잖아요. 그런 개혁을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직접 설득했던 이제는 그런 정치가 되게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사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주는 되게 그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봤던 보수 지도자들 중에는 가장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기본적인 건 지키되 지금 요구되는 것은 불편한 것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소통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그 말을 할 때 그래도 뭐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론에 어떻게 나갈 거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거는 뭐 높이 평가할 만하잖아요. 보통 네. 정치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올드 보스라고 네. 하죠.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감정대로 또는 생각대로 말하다가 그 오해를 사서 그런 뜻이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한다고 뭐 논란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이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저는 이제 뭐 전 당장 뭐 정치에 이렇게 뭐 들어가 관계자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방향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있어요. 예, 방향성이 있을까? 그건 이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여줘야 되는 시험되고 거겠죠. 네. 네. 또 정치인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플랫폼이면은 또 그런 것들은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찐 보수냐 아니냐 물론 되게 중요한 누군가에겐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그렇게 뿌리 깊은 보수가 아니잖아요. 실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든 되게 후발적으로 그런 걸 학습해서 갔던 케이스고, 오히려 그분의 그 특유의 언변과 그 젠틀한 이미지, 또 그 약간 그 연기자로서 가진 그 면모가 보수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꽃피우게 만든 플랫폼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뭐 꼭 우리가 정치 지도자가 반드시 되게 사상적으로 투철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저는 그릇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설익은 어떤 그러한 사람을 좀 더 정치적으로 능숙하게 더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같은 말도 되게 가다듬고 해서 하는 게 정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하기야 뭐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정치인 뭐 예를 들어 진짜 우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처럼 정말 진짜 이 신이 내릴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땐 영웅의 시대였고 거인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데 결국은 집단지성으로 가야 돼요. 집단지성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정치적 팀워크가 상당히 견고해요. 그 소위 말하는 경기도 팀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작동되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보수는 팀워크가 잘 안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팀이 필요해요. 팀. 네. 시스템과 팀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죠. 그 약간 그 현재 그 지역구 중에 하나만 더 뭐 얘기를 하자면 네. 그 공영훈 후보 있는데 예. 결국엔 뭐 이준석 여기도 후보? 지금 예. 핫하잖아요. 네. 이준석 그다음에 한정민인가요? 그렇죠. 네, 네, 한정민 후보. 네. 후보 이렇게 세 명이 3파전인데 사실 제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이준석 후보 그래도 많이 좀 많이 따라 올라갔죠. 붙었더라고. 네. 30% 초반대인가 이렇게. 네. 여기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관점 있으세요, 대표님? 아니 글쎄 그냥 공영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뭐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추격을 해도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 지지층이 견고하고 그 지역 자체가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토도 상당히 좀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겉으로는 뭐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에서는 상당히 개혁신당으로부터의 단일화 요구가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반대해요. 즉 이준석 절대 이번에 국회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모르겠어요. 진짜 뭐 기적적으로 이번에 공영 후보를 꺾고 될 수도 있겠죠. 뭐 선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상처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겸허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진짜로 제 주변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극단 보수가 아니에요. 중도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안 된다. 이준석은 이번에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정도구나. 이 정도로 되게 이 갈등이 깊구나. 갈등의 골이 깊구나. 좀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의 정치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네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개혁신당 창당 안 하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선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차고 나가서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랑 또 한 번 또 밥통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낙연 대표랑 잘 손잡고 하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어딜 가나 속된 말로 깽판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이제 더 이상 소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이준석 맛 좀 봐라. 이준석 대표는 진짜로 같이 정치하기 힘든 이제 캐릭터라는 평가가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 우리 보수도 이 정통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세력도 더 이상 그런 어떤 쇼맨십과 갈등의 유발의 정치 있잖아요. 막 그런 거에 너무 솔직히 그런 것들을 너무 키워줬단 말이죠. 그걸 마치 되게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인 것처럼 포장해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균열과 분열의 정치였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막 마치 뭐 대단한 뭐 개혁 보수인 것처럼 띄워줬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화근이거든요. 민주당 보세요. 그런 거 용납 안 하잖아요. 예. 박지원 같은 경우도 뭐 잠깐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빗발에서 그냥 정도가 정리가 있는 됐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어요.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통 깨고 나가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뚝배기 깨고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뚝배기 깨고 나간 사람을 무슨 개혁 보수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일단 뭐 이준석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사람의 일관성이 없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그 사람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많이 깨졌죠. 그 신념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준석이 지향했던 나름대로의 보수가 있었어요. 그 본인이 썼던 어떤 그런 어린 놈이 정치를 뭐 이런 책도 있었고, 근데 그게 깨진 거죠. 그게 이렇게 깨지면서 그 상징 자산이 이제 더 박살이 난 이상 거죠. 이준석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보수가 이제는 옅어진 것 같고 오히려 그 자리를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가져갔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아킬레스건이 된 거죠. 네. 네, 이제 뭐 거의 자 이제 마무리를 네. 할 텐데요. 이제 대표님 뭐 그때 영국에서 석사를 하셨죠? 그렇죠. 네. 거기서 전공을 뭘 하셨나요? 저는 포퓰리즘을 전공했어요. 포퓰리즘이요? 네, 포퓰리즘을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네. 혹시 뭐 영국 생활 하시면서 예. 뭐 거기도 또 정치의 나라잖아요. 예. 뭐좀 이렇게 영국 정치를 현장에서 좀 보면서 느껴보셨던 점이 있었나요? 글쎄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많이 성숙했고 발전했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인상적이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싱크탱크 문화가 되게 발달이 돼 있고 싱크탱크들이 하는 그러한 토론회라든지 좌담회에 현재 국회의원들도 많이 와서 토론도 하고 마치 학자들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세미나 보세요. 그러면 다 이제 그냥 먼저 뭐 당 대표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영상 축사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귀빈 여러분 소개하고 막. 근데 물론 거기도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정치인과 정치인이 아닌 사람, 뭐 학자와 정치인, 기업인과 정치인이 상당히 되게 수평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제를 고민한다라는 인식이 좀 들어서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두 번째로 이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대해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죠, 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봐야 될 미래.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상당히 그리고 이제 학교 물론 우리 여기 진행자께서도 상당히 명문의 대학을 또 나오신 분으로서 경험하셨겠지만 그 아카데미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진짜. 예를 들어서 수업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읽어야 될 리딩 리스트를 뽑아주고 또 참고 문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셔널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당 정치 뭐 양당 정치냐 다당제냐 이런 주제가 있었거든요. 파티즌 이제 파티에 대해 폴리티컬 파티 시오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양당 정치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고 이제 뭐 다당 이런 이제 기본적인 논문 한 10개를 주지만 그 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젠더와 폴리티컬 파티, 예를 들어서 뭐 엔바이러먼털, 뭐 폴리틱스 앤 파티, 뭐
또 종교 그죠? 뭐 culture and mobility, 뭐 인종 문제, 뭐 다양한 어떤 세부 주제별로도 레퍼런스를 다 줌으로써 뭐냐면은 이 학자로서 학문적으로 되게 완성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학생의 창의성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입식이에요 무조건. 네. 오히려 니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놀라웠어요. 아 이게 영국의 힘이구나. 정말 이런 식으로 인재를 길러내니 얼마나 똑똑할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 대표님 글 쓰신 것 중에 그 영국 뭐 국회 웨스트민스터죠. 네. 거기 안에서 보면 그때 처칠 얘기를 인용하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 인용 추천은 잘 모르겠는데 네. 영국 이렇게 의사당 안에서 회의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의자 바로 네, 옆에. 그렇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거기 캐피톨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앉는 자리가 굉장히 아날로그식이에요. 저 봤어요.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죠. 예. 근데 그게 확실히 뭔가 일하고 있다는 그 번잡한 느낌을 주고 또 사람들끼리 어떤 갈등을 중재할 때 그렇죠. 필요할 때 이렇게 일어서서 뭐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진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그렇죠.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는 보면 다들 띄엄띄엄 앉아 있잖아요. 네. 국회의사당 안에도 사진 보면 맞아요. 또 컴퓨터 안에 모니터 딱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맞아, 외국 없죠. 선진국 있을 수 보면. 없죠. 네. 아직 그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글을 이렇게 네. 펜으로 나이 해가지고 뭐 그죠? 나이에서 예이 나이 네 그렇죠. 이렇게 맞아. 예스 노로 해서 그쵸, 표결을 하죠. 맞아요. 실제 이렇게 써가지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뭐 민주주의가 빨리 발달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전통과 또 필요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좀 정말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결과적으로 룰 세팅이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독일의 어떤 그러한 정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룰이 작동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막 파행 뭐 파행이 제일 많잖아요. 저 물론 국회 보좌진들은 파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 빨리 퇴근을 하니까. 근데 파행의 폴리틱스가 너무 강하죠. 파행을 되게 즐긴단 말이죠. 막 다 부시고 막 퇴장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뭐 너무 그러니까 그런 룰이 작동하는 이상은 안 되는데 우리 정치가 이제 진짜 한 번쯤은 혁신할 때가 있겠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권력구조 개편과 좀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국회의사당을 정말 새로 지으면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세종의사당을 뭐 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예 맞습니다. 예. 혹시 뭐 대표님은 가족을 빼고 네.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당히 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요. 그러니까 가사 뭐 이런 것도 그런 뮤지션들의 어떤 삶인데 저는 지금도 제가 되게 큰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신해철의 음악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고민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 되게 성장하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고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좋고. 그 신해철 노래에 그런 게 많이 묻어나나요? 그쵸. 저는 이제 신해철 씨의 가사를 상당히 좋아하고 또 최근에 이런 총선의 어떤 문제 또 제가 뭐 몇몇 프로젝트를 한 게 있어요.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고민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런 음악에 큰 힘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우리 그 진행자도 되게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삶, 그분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너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그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고 보수 정당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을 때 제가 따지고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승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명예 회복.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정치를 다시 세우는 것은 이승만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왜? 이승만을 인정하는 게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저 건국전쟁 사실 안 봤어요. 울까봐 안 봤는데 저는 이제 VOD로 나오면 집에서 혼자 보려고 평생 소장으로 보려고 안 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 뭐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권에 있는 동료들에게서도 많은 걸 배우고 네, 그 그렇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러면 네. 어떤 부분이 이승만의 그뭐 업적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묘사할 게 많겠지만 어떤 부분이 와닿으세요? 이승만 생각할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정치를 판단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정치를 되게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뭐 훌륭한 사람이 해야죠. 그런데 정치는 또 한편으로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는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겨냈다는 거죠. 자신을 흔드는 반대하는 그 공산주의자들 많았잖아요. 뭐 그 당시에 진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이끌려 가려고 그분들이 어떤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뭐 북한의 어떤 그런 끈앞풀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거를 누군가 이제 교활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승만. 근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은 때로는 상당히 좀 뭐랄까 냉정한 면이 있죠. 되게 차가운 권력자의 면모가 있죠. 여우 그걸 같은 면모도 예, 있고요. 그런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니체가 말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의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마키아벨리가 말한 군주의 덕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주 역설적인 건 이승만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수많은 악을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어쨌든 그 기본 가치를 지키려면 어마어마한 전략가야 되고 상당히 어쩔 때는 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냉정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철학적으로도 되게 깊은 어떤 신념과 의지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치가로서 그러니까 그 권력가로서의 어떤 그 테크닉에 상당히 밝았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힘이었고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힘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미국에게 한미동맹을 맺어 한미상호방위 저거 안 맺으면 막 다 북진통일할 것처럼 막 협박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심지어 미국은 이승만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를 아직까지도 과거에 무슨 뭐 백성을 이끄는 현명한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는 정치의 문화가 있는데 그런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 현실 정치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어떤 신념도 있었지만 상당히 그 노련한 어떤 그런 정치가로서의 면모들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이 공동체를 전 지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당시에 그 해안과 그 깊은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빨리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오도 있죠. 과오를 제가 덮자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때 다시 그거를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정치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얘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아까 대표님 초반에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약간 이게 circle back 하는 느낌인데 예. 이승만도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잘했던 그렇죠. 거죠. 네. 예. 80평생을 버텼잖아요. 자기 평생에서 그 그리스를 가지고 맞습니다. 투쟁하면서 싸우고 타협하지 않고 네. 또 결국에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분의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 투철한 어떤 그 노선. 왜냐하면 정치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이것도 인간의 일이라는 게 위기가 계속 닥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슈가 또 생기고 그 이슈가 생기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승만을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화했던 아주 중요한 점은 그 위기 극복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걸 반전시켜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뭐 전기 평전 읽어보면은 진짜 버러웃 할 때 많았잖아요. 하와이에서 막 왕따 당하고 뭐 미국에서 막 근데 이제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게 너무 대단한 거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도덕적인 신념과 그 그리드 네.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혹시 뭐 후회하시는 게 있나요, 대표님? 그리고 이게 연관시켜서 보자면 네. 젊은 분들에게 이제는 뭐 이제 그런 조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대 대학생이 예. 찾아와가지고 형 나 조언 좀 해줘.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그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잔 하면서 네. 사회적인 배경에서 할 수도 있고 카페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혹시 뭐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젊은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조금 빨리 가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 보면. 그러니까 뭐 정치를 뭐 빨리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젊은 보수의 어떤 그런 기수 같은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력도 느끼고 했는데 혹시 이준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셨나요? 왜냐면 이준석은 나름 뭐 청년 정치인으로 그 사람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정치 또는 정치를 꿈꿨던 분들 중에 이준석을 보면서 아주 묘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도 저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물론 이준석보다는 잘할 자신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준석을 보면서 뭐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는 그런 건 아닌데 저보단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목을 받고 왜 그런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소년 출세의 어떤 그게 있을 수 있죠.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면 더더욱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는 이제 뭐 한국 나이로는 39이고 이제 곧 40이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소년 출세가 독이다라는 말씀들 어른들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겸손해진다고 하니까 겸손해진다는 표현도 진짜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20대 때 많은 걸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부도 20대 때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뭐 경험도 20대 때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되게 좀 좋은 것 같고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얘기처럼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자기가 제일 즐겁다고 판단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심지어 나는 노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노는 데서 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노는 걸로 즐거운 사람 많지 않거든요. 좀 놀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를 찾는데 많은 걸 투자하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전문가의 손길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죠? 상담 유명한 상담 프로그램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퍼스널리티 테스트 그렇죠. 같은 예, 거. 그렇죠. 뭐 MBTI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연구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적성을 찾고 그 적성에 맞는 것을 빨리 발현해서 거기에 맞는 길을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근데 저는 다행히 그 길을 왔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전문가로서의 랭크에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할 거냐,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정치를 할 거냐, 뭐 뭘 할 거냐 여러 가지 판단이 생기는데 보면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떠밀려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네. 중요한 아마 그런 조언을 해주시면 아마 후배가 맛있는 걸 사야 되지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특별히 젊은 나이 때는 부모님이 말씀하신다든지 그쵸. 아니면 뭐 옆에 친구들이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종의 80년대생 세대잖아요. 80에서 90 초반 이 세대인데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 행정고시 공무원 5급 공무원 할래? 아니면은 저 동네에 있는 3층짜리 갈비집 사장 할래? 뭐 했나요? 당연히 행정고시가 더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사법고시 보는 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아요, 사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왜 갈비집 3층짜리 사장이 훨씬 낫죠. 예전에 뭐 소위 말하는 명문대의 가치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훨씬 낫다는 표현은 좀 철회하고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많아진 거죠. 그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이탈도 그래서 많은 것 중에 하나 이유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는 공무원 할래, 5급 고위 공무원 할래, 갈비집 사장 할래 그러면은 고위 공무원이 당연히 더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인식에 많이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되게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요즘 우리 요즘 셰프라 그러잖아요. 셰프 얼마나 많이 인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할 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열심히 하면서 공짜로 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옛날에 활동할 때 그거 글 쓰실 때 뭐 누가 돈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주저주저 쓰면서 한 패러그래프 뭐 어쩔 때 장문을 글 쓰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그냥 열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공짜로 말 그대로 일을 한 거죠. 또 그걸 통해서 뭐 누구는 인사이트를 얻고 이득을 얻은 분들도 있겠지만 뭐 대표님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쓸 때 어떤 대가를 바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치열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나 정말 이래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데까지 가봐야 정말 한 단계 오르는 것 같거든요. 저는 2019년도에 그 매일매일 6시까지 출근해서 했던 그 한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배웠고, 근데 이렇게 이제 뭐 노력해라 뭐 이런 꼰대 같은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공짜는 없으니까 세상에. 예,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또 그걸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 어느 정도의 희생과 노력, 훈련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어느덧 자기가 상당히 나름대로의 리그에 올라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돼요. 예.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친구 그거 잘하는 친구야. 라는 표현이 나올 분명한 때 스킬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 친구 데이터를 잘 만지지. 그 친구는 참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아. 그 친구는 참 이 말솜씨가 뛰어나. 이게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이제 나름대로의 이 아마추어 리그에서 이제 프로 리그에 올라왔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 세상이 이제 재미있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정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총선 전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철학적인 얘기들 그리고 또 영국 정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까지 이렇게 윤주진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하여튼 그 모든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분명 인사이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아닙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